오케이? 그러면 벌써 오늘의 마지막 2시간이네요. 그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의 후반부니까 조금 이제 우리 다시 집중력을 회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의 전반부에는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소식과 그리고 또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왔으면 이제 성주 빠빠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애석하게도 애석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 구글이 뭐랄까 그 이런 느낌이에요. 그 오픈 AI의 챗 GPT는 그냥 이게 완벽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그냥 써 이렇게 하고 딱 내놓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냥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게 신기하다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구글은 이미 이제 챗 GPT를 못 놓으면은 그냥 무조건 손해인 거야. 무조건 비판을 받는 이런 느낌이고 또 그 되게 신경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우리 검색 비즈니스는 어떡하지? 이런 약간 이런 비즈니스적인 고려들 때문에 속내가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픈 AI는 기존의 검색 그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네들이 이익인 거죠.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 요새 검색을 거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저게 잘 되면 잘 될수록 구글은 근데 이러면은 우리 애드센스는 어떡하지? 블로그는 어떡하지? 웹사이트에 안 들어갈 텐데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내부적인 갈등이 이제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벌써 연말이잖아요. 근데 2023년에 이게 챗 GPT한테 지면서 마무리하기에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구글이. 그래서 뭐는 내놨는데 그렇다고 이제 짜 써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내놓다기보다는 이제 홍보 영상을 쫙 올려갖고 사람들을 기대 쫙 올렸다가 야 이거 좀 사기 아니야? 사기는 아니야. 여기 원금 손실에 유의해서 써놨잖아. 이런 식인데 근데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 깨름직하죠. 그래서 이제 요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뭐 그 대공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한번 보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 그 미디어 쪽에서 그 공개된 반응을 보면은 그 얼리 액세스를 통해서 공개된 반응을 보면 챗GPT보다 이제 못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상당히 이제 지배적인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그렇게 잘 된다 쳐도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 조직의 문서를 걔한테 이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챗GPT가 나온 지 1년이 돼서도 여전히 사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구글도 똑같겠죠. 구글도 똑같고 그 제가 드린 드롭박스도 접근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내재화의 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는데 이제 그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또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신경망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적화 기법을 이제 고르셨고, 이 최적화 기법은 이제 아까와는 달리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법이고요. 몇 가지 바꿔보면서 이제 비교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트레인 이미지즈가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이제 인풋의 형상을 784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784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의 데이터셋이 그 워낙 그 기본적인 데다가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현재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상의를 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기계학습 기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MNIST 데이터셋은 손글씨 숫자 이미지의 모음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0부터 9까지 여러 사람들의 손글씨를 보았습니다. 데이터셋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훈련 이미지 6만 장과 시험 이미지 10,000장을 제공합니다. 물론 지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이미지의 레이블도 같이 제공합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는 서로 다르게 구성되면 기법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나눠진 상태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같은 훈련 데이터로 서로 다른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같은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의 이미지 데이터는 28x28의 회색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픽셀 강도를 의미하는 숫자로 표현됩니다. 흑백 이미지는 색상 채널이 단일하고 천연색 이미지는 RGB와 같이 3개 이상의 채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각 이미지 데이터는 28x28x1 형상의 3차원 텐서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숫자입니다. 각 픽셀들은 0부터 250억 범위의 정수값으로 픽셀 강도를 표시합니다. 픽셀 강도에 따라 화면에서 색상이 표현됩니다. 0부터 250억 범위의 정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형은 unsigned int 8비트입니다. 음수가 없기 때문에 unsigned 250억 범위는 8비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점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야 그러면 통상적인 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일련의 전처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제공하기 전 데이터를 원본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 가공하면 그러한 작업은 통칭해서 전처리라고 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한 단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신경망 모델은 1차원 형상의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셋의 각 표본은 28x28x1의 3차원 형상의 텐서입니다. 모델이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픽셀 행을 일렬로 나열하면 벡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면 28x28, 즉 784개의 픽셀입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형상을 조정했을 때 신경망 모델의 입력은 784로 설정해야 합니다. 입력 데이터의 각 표본의 형상을 1차원으로 조절해야 하지만 입력 데이터 전체를 1차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님을 유의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원래 형상이 6만 바이 28x28x1 4차원 텐서라면 조정된 형상은 6만 바이 784의 2차원 텐서가 되어야 합니다. 각 표본의 형상만 1차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각 표본의 형상을 1차원으로 조정했다면 모델의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조정은 현재로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필수적인 형상 조정 이외에도 선택적이지만 권장되는 전처리 작업도 있습니다. 퍼세트론 기반의 모델들은 대체로 입력 벡터의 크기가 작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경망 역시 퍼세트론 기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값의 상대적 차이를 보존하면서 크기는 작게 변환하는 단위 조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원래 데이터는 각 픽셀 값이 0부터 250억 범위입니다. 가능한 최대값 250으로 각각의 값을 나누면 값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로 줄어듭니다.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면 픽셀들 사이 상대적 차이값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작은 범위의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위 조정은 종종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정규화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한 방식은 최대 최소 단위 변환이라고 하며 변환 결과 0일 범위의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과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래는 이런 3이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이 현재 우리의 다층 퍼셉트론 기반의 신경망을 사용하려면 이 이미지 자체도
1차원 형태의 벡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텍스트가 1차원 형태의 벡터로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전처리 쪽에서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지 결론적으로 현재 모형은 이 벡터 형태의 입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원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벡터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전과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훈련을 위해서 이 트레인 이미지에 그 전처리를 이제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요 위쪽에 새로운 셀을 삽입하겠습니다. 새로운 셀을 삽입을 하실 때는 이 그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요 여기에 그 셀에 그 단축 아이콘들이 있고요.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위쪽에 새로운 셀이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삭제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현재 사용하시는 것은 그 새 버전의 주피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편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상의드린 전처리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처리고요. 그 입력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목표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은 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때는 지정하고 하지 않은 때는 그냥 목표 형상이 원래 그대로임을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목표 형상이 무언가 지정이 된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형상을 reshape를 통해서 목표 형상으로 이제 바꾸는데, 다만 이 목표 형상으로 이제 바꿀 때는 이 수치들 자체가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규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규화 과정이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목표 형상으로 일단 이제 바꾸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규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수행해야 되는가 이제 좀씩 갈리는데, 그 일단은 요 데이터 자체를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데이터를 이제 부동수점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 점은 이제 왜 해줘야 되는지 관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250으로 나누는 이런 전처리를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트레인 이미지즈를 전처리에다가 통과시킨 것을 뭔가 처리된 상태라서 X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트레인 이미지즈의 쉐입과 X트레인의 이제 쉐입을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목표 형상을 내보내줬네요. 데이터를 내보내줘야 되고, 또 이제 여기서 목표 형상을 지정해줘야 되겠죠. 마음이 바쁘군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그 먼저 첫 번째로는 형상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형상을 비교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트레인 이미지의 맥스 값이 X 트레인의 맥스 값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트레인 이미지의 D 타입이 이 변환을 거쳐서 X 트레인에서 어떤 타입으로 변했는가, 이런 점들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에 대한 이제 비교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논의드린 대로 unsigned int 8비트 다라고 하는데, 요 unsigned int 8비트인 경우에는 255까지의 이제 범위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시 그냥 요 갱신하는 나누기가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요런 전처리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255가 이제 최대값이다, 이런 것들, 요런 식은 이거는 영상에 특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자연어에는 좀 적용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각 데이터의 속성에 맞춰서 좀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1차원의 그 텐서를 1차원 텐서를 줄여서 이제 벡터라고 이제 부르고요. 2차원 텐서는 줄여서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입력 데이터를 벡터로 이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화면이 전환될 예정이라서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요, 이 train images 대신에 X train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train labels는 별 이제 상관이 없어요. train labels는 여기서 이제 그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이제 데이터를 적재했던 시점에서 확인해 보시면 요 train labels가 numpy 이제 unique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총 이제 당연하게도 10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pandas 시리즈를 통해서 train labels를 이렇게 이제 해서 value count를 이제 수행을 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처럼 완벽하게 그 분포가 이제 안 돼 있고요. 1은 많고 5는 좀 적은 편이고 거의 한 700여 개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게 6만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6만 장의 구성이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요 레이블들이 지금 이제 0부터 9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은 0이 6,000장이 있고요, 9가 6,000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신경 써야 되냐면, 1에 대해서는 모형이 많이 경험할 건데 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불균형한 분포는 경험의 차이로서는 뭐 좀 절대적 양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이니까 일단 요걸로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은 했고요. 그래서 레이블들은 관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 지금 시점에서 관찰을 했고, X 트레인으로 했고요. 우리 CPU에서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고, 다른 설정에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돌아갈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이제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번에도 1초씩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1초씩밖에 이제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손실과 정확도 해서 83%의 정확도까지 나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재현되시나요? 좋습니다. 여기서 그나저나 지금 요 경고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저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M1과 M2 맥에서는 이제 기존에 사용되었던 이제 구현의 SGD 레거시를 사용해 달라. 왜냐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사용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어차피 뭐 1초밖에 안 걸리는 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바꿔야 될 것은 없고, 이런 경고는 이제 맥에서 수행하고 있는 저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로컬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맥에서도 되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원격의 연결이 조금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보니까는 이 원격 연결이 자꾸 끊어지는 이유가 아까 이제
제가 멀캠하고 상의 없이 그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역폭을 많이 쓰다 보니까 VPN에 연결해서, 그래서 그 VPN에서 이제 그 대역폭이 이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네트워크 쪽에서 그런 설정이 대역폭 제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아주 좋은 성능은 아니죠. 83%. 그죠? 근데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GD에서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설정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한 100배 정도 올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0.1 이거를 0.1이라고 쓰셔도 되고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게 이제 파이썬에서의 이제 리터럴 표현이고요. 기호 표현이고, 이거를 공이 여러 개가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요런 표기가 편리한 편이고요. 공이 적을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나 이렇게 쓰시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점인데 딱 요 설정만 바꿨어요. 설정만 바꾸고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돌아가니까요. 그 설정만 바꿔도 97%의 정확도로 보입니다. 그죠? 잘하잖아요. 그러면 97%의 정확도를 내는 거를 되게 금방 했어요. 이게 신경망 하는 이제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실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정도 수행하는지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로스와 테스트 애큐러시 이렇게 하고 모델 이밸류에이트를 이제 수행하신 다음에 그 X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처리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제 X 테스트가 같은 전 처리를 거쳐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이미지스를 목표 형상을 아까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784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현재 모형이 이제 가정하는 이제 형태가 되고, 또한 이제 정답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레이블즈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테스트 로스랑 테스트 애큐러시를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시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제 정확도가 이제 얼마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 테스트 로스와 그리고 테스트 애큐러시 라고 하는 것을 역시나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의 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문을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요 위스 구문에서 그 모형에 이제 실제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CPU에서 연산을 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 프린트문은 그런 연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굳이 이 위스문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확도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했던 그 성능하고 이 성능하고 이제 거의 일치한 수준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당한 수준의 이제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뭐 지금 사용되는 이제 방법론은 아예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좀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이 보시면 야 좋은데
96, 오, 좋은데? 근데 왜 99는 아니야? 99% 달성해야지. 그죠? 왜 그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부모들이 그렇다잖아요. 애가 그 시험 봐가지고 100점, 너 이거 4.5점 여기는 이거 왜 틀렸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근데 기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 96, 오 잘했네? 그러면 98 해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바꾸면 될까요? 여러 가지를 이제 바꾸셔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에폭이라고 하는 게 학습 횟수로 보이죠. 5번을 했는데 10번을 하면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 100점을 못 만든 이유가 연습이 부족해서 아니야? 응? 5번만 연습하고 가서 시험 점수가 지금 4점이 빠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10으로 바꿔볼게요. 2배 증가시켜서. 그래서 같은 구성에서 다른 건 안 바꾸고 에폭을 이제 이렇게 이제 10으로 바꿔가지고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더 잘할까?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면 해봐야지. 그래서 이게 한 번에 1초씩 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10번 수행한다고 해도 10초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이런 결론입니다. 그봐, 연습을 더 많이 하니까 잘하네. 98, 잘하는구만. 그러면 99를 왜 못해? 20번 해봐. 그죠? 그래서 20초밖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과연 99나 혹은 이제 100점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그봐 99 되네, 이런 느낌이죠. 많이 하니까 어때 99, 잘했네. 그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99를 분명히 맞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보다 올라갔어요. 분명히 올라갔거든요. 98로. 근데 얘는 이제 99잖아요. 그럼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연습 문제 모의고사에서 99점 받았으면 수능에서도 99점 받아와야지. 왜 너 수능 가서 98점밖에 못 받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수능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한테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얼마든지 적용해도 되겠죠. 기계가 뭐 마음 상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성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고, 기계학습 쪽에서 이제 주요한 논의 사항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이제 훈련하고 시험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모델의 훈련 시점에서 사용합니다. 시험 데이터는 훈련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련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훈련 데이터를 모의고사라고 했을 때 시험 데이터는 수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훈련합니다. 따라서 훈련 시점에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이 시험 데이터입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눌 때는 전체에서 일부를 시험 데이터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남겨둘 것인지는 원래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훈련 데이터는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은 시험 데이터는 제대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의 규모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면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8대2 정도의 비율이 권장됩니다. 또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섞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합니다. 섞지 않으면 훈련 또는 시험 데이터에 특정 유형의 데이터만 쏠려 있는 상태에서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보유하신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학습시킬 때는 그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눠 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나눠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직접 수행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용어와 개념을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평가할 때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기계학습은 먼저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일단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기계학습 모델이 맞춰지는 과정을 최적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인데도 봤던 데이터에 대해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릅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해 성능이 좋지 않다면, 즉 최적화에 실패한다면 그러한 상태는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최적화를 완벽하게 수행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1.0, 즉 모의고사 100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적화만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기계학습 모델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활용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은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과 비교해 시험 데이터의 성능이 그에 못 미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도 결국 수능에서 모의고사만큼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시험 데이터 성능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과적합 또는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과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계학습 모델은 최적화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일반화 성능도 좋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종 최적화는 완벽하지만 일반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에 따라서는 완벽한 최적화를 무조건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일반화까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화 성능은 반드시 시험 데이터로 평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델의 표현력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모델의 표현력이 부족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과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과적합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과소적합에 대해서 소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요. 이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점수가 안 좋으면 수능에 갈 필요가 없겠죠. 가지마 뭐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명히 정답을 알려줬는데 그 정답을 알려준 문제에서 일단은 과소적합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시면 이 20번의 훈련을 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알려준 데이터에 대해서는 99%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최적화 성공입니다. 최적화의 거의 이제 완벽한 최적화죠. 궁극의 이제 1.0에 다가가고 있고, 이거는 최적화 문제가 거의 없고, 따라서 과소적합이 문제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볼 텐데요. 이 모의고사를 이제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모의고사 이제 100점을 이제 맞았는데, 모의고사 이제 100점 맞았는데 수능 갔더니만 80점, 70점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러냐? 너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했던 게 정말 이제 진짜 실력이냐? 뭐 이런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그 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또 훈련 시점만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격차를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시험 데이터는 훈련 시점에서 보지 못한 데이터로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잘 납득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 나왔어요.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역대 어떤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와 문제집에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수능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년 수능을 낼 때마다 그 출제하시는 분들은 역대 문제를 다 검토해 봐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매년 증가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제 새로운 걸 이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목표가 무엇이냐면 응용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응용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이 기계학습 쪽에서는 일반화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 부모님들이 저 선생님 면접 가면은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불안했거든요.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올까 막 이게 되게 불안했었는데, 예, 많은 학부모, 저도 이제 그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 자식만 불안한 게 아니고 부모는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막 가면은 선생님 앞에서 부모도 막 좀 그 마음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응용이 좀 안 돼서 선생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그게 머리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응용이 돼야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원리를 이해했다고 간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능이 나왔을 때 이 점수를 무조건 믿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반드시 보지 못했던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형을 다시 평가를 해줘야 얘를 수능에 보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 거기서 이 점수가 요 점수와 많이 차이가 안 나거나 거의 유사한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은 많이는 아닌데요,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과적합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근데 지금도 과적합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과 이제 관련해서는 일단은 과적합이 없지는 않고 약간 있습니다. 약간은 있고요. 하지만 심하진 않은 편입니다. 근데 대신에 그 예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그 우리의 요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까는 말을 못했고,
아까 우리가 그 영화 리뷰에 대해서 신경망 모형 했을 때 어떠신가요? 99.9예요. 그죠? 얘는 과소적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검증 손실이나 시험 손실을 보면 84.27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나요? 요 두 개의 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과적합의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던 애가 수능 가갖고 85점 맞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3 때 그 늘 전교 1등 하던 이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첫 번째 수능을 보고는 알아 누웠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이때까지 이제 받아오던 점수에 비해서는 이제 못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서울대 공대밖에 못 갔다고 알아 누웠어요. 자기는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알아 누웠어, 진짜로. 그래갖고 한 달 이렇게 비실비실 하더니 일단 바로 재수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과적합인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점수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는 서울대 가고 난리 나죠. 뭐 얼씨구 저씨구 막 서울대 갔다 이렇게 난리 나는데 얘는 알아놓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그 과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죠. 그죠? 자기가 받던 점수에 비해서 이제 못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기계학습의 성능평가, 신경망의 리뷰 이런 것들을 한두 시간 이내에 지금 해내는 중입니다. 엄청 이제 대단한 과업을 이제 해내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측면으로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용어인데 성능의 3축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어떤 기계학습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달성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을 어떤 설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 성능의 삼축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정형과 비정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은 무엇이냐면 대체로 표 형식입니다. 이미 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형이라고 하고요. 비정형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오늘 다룬 두 가지입니다. 영상과 텍스트. 대체로 이 두 가지를 비정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좀 더 있어요. 이제 비정형은 사실 정형이 아닌 게 비정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음성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 같은 거는 이제 음성 같은 경우고 이런 것도 당연히 비정형이죠. 그래서 비정형의 종류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딥러닝이 이제 잘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과 텍스트고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다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보고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가가 달라지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이제 크게 세 가지 규칙 기반하고 그리고 이제 통계와 이제 확률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머신러닝 이제 기반인데 머신러닝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딥러닝 계열들이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이 아닌 것들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딥러닝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경망 기반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인 것들은 딥러닝들의 모형들이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것들이 신경망 기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우리의 그 모형을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그죠? 일단 우리의 모형은 그 지금 뉴런을 500여 개를 썼고 첫 번째 층에서, 그리고 두 번째 층에서 이제 10개의 인공 뉴런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망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망이 딥러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이 되기 위해서는 계층의 수 자체가 많아야 됩니다. 훨씬 많아야 돼요. 20층 뭐 혹은 200층 이렇게 가야 이제 딥러닝인데 우리는 딸랑 2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망이긴 한데 딥러닝은 아닙니다. 근데 딥러닝을 왜 안 했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 없잖아요. 지금 잘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